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는요.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로 시작합니다. 사건, 사고의 실체를 좀 면밀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백기정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기정 평론가님도 같이 인사하셨네요. 네. 잘 계십니까?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추위 때문에라도 전화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먼저 남인순 의원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서울시 젠더특보에 연락한 것은 맞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은 그냥 그저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유출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분은 의견 네. 어떻습니까?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전체적인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세부적인 표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즉 거짓말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네. 방편으로 보이는데 피소사실 유출은 아니다라는 것 액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전달할 때 아직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피소사실이라는 표현 자체는 고소된 사실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 나중에라도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방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전체적인 상황을 도외시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관련 내용을 질문을 할 때는 예.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라든지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던데라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예. 이 말을 남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도 이 검찰의 유출 관련 사실관계 발표 이후에 이 고소 예정 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알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알릴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질문과 유출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오히려 네. 남 전 의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즉 네. 거짓말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규정 변호사께서는 이 발언 네. 어떻게 이 해석하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요. 예. 유출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러내보냄, 또 질문이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보면 이 사안은 동일한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박원순 전 시장 그 성범죄 관련 피소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 피소라는 것도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단체에다가 그 김재련 변호사, 서울시의 그 피해 여성이 김재련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예. 결국은 그 여성연합회 단체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과정이 보면 3단계를 거쳐서 남인순 의원한테 이제 연락이 됩니다. 근데 남인순 의원이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예. 서울시장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젠더특보는 서울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보고하거나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치고 그 이후에 사전적인 조사나 증거조사나 관련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전달이 돼버리면 이게 사실은 사전 유출이 왜 해악이 크냐면 피의자, 소위 말하면 가해자 쪽에 상당히 강력한 방어권이 형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입맞춤을 한다라거나 축소를 하거나 하면 피해자 상대로 해유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부분들이 크게 훼손이 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피의자나 가해자의 강력한 방어권이 형성되어 버리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 남인순 의원이 자신의 그 보좌관이었던 젠더특보에게 질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소할 사람이 누구고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남인순 의원이 주장하는 피소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지만 질문했다고 하는 게 결국은 피해자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수사 유출로 기결이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박승배 변호사께서는 이게 이제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질문이니까 뭐 이제 문구상으로는 유출한 건 아니다. 네. 자, 그렇지만 실체적으로는 유출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위법한 혐의 찾을 수 있다 보십니까? 남인수 의원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명이 예.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비밀 누설 두 가지인데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취득하고 유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물론 남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고위공직자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무상 그 비밀을 취득했다기보다는 예.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개인적 관계에 기해서 그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네. 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업무상 예. 비밀 누설도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 역시 직무 처리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지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즉 피해자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형사상으로는 힘들지만 민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 사건은 이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과를 내놓아서 또 뭐 혼선을 가중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거 보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경찰도 예. 사실 문매를 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네. 범죄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4일 날 보면 서울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 변사자 사망 경위는 고인과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실 경찰은 5개월 동안 46명의 경력을 투입해가지고 네머드급 전담 수사 TF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성추행 실체나 방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크게 이슈화된 이런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권력형 성범죄 혐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실제 진실을 가감없이 수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차후 재발 방지나 그 어떤 중요한 뭐 소위 말하면 소셜 포지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고치라든가 또 재발 방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각종 이제 단체들에서 그러면 검찰 쪽으로 지금 재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경찰 수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범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상태고 참모들의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범과 방조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범의 범죄 사실을 먼저 밝힌 다음에 방조범들이 어떤 형태로 가담했는지를 밝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인데 일반적인 수사 방식에 제동이 걸린 상태죠. 특히나 박 전 시장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수차 기각된 상황에서 경찰에게 일정 수사 한계가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피해자 스스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피해자 스스로 제출한 증거들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과 태도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들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외에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경찰이 전혀 밝히지 않다 보니까 문매를 맡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더더군다나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 자체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던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한다든가 그 외에 자체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도 있고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찰의 경우에는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예. 이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에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경찰관은 사뭇 다른 근거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예.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무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예. 수사기관들과는 사뭇 다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처리 결과는 검찰을 통해서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든 일정 부분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의 그 재수사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재수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예. 경찰이 무혐의 결론으로 좀 송치를 하긴 했었지만은 네네.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검찰로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지 않았던 피의자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검찰이 시간을 두고 조사를 더 충분히 진행하고 난 다음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까.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여론에 빗발치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병국 국민의힘 의원 어제 탈당했습니다. 그 성폭력 의혹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 본인은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단 탈당한 건데, 먼저 백혜정 평론가님, 그 어떤 네네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의혹이? 그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한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예, 성폭행 그 혐의 의혹입니다. 현재는 이제 폭로한 건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죠. 뭐 그 변호사하고 이제 그 모 방송 기자들이 함께 하는 건데 예, 예. 이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6일날 오후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 15일 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예. 피해 여성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인턴 비서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격자는 또 누구였느냐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비서라고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 성폭행 가정이 참 가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경상북도 김천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감을 마친 다음 날 예. 경북도청 국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북 안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경북도청이 저녁 식사 자리와 술자리를 간단하게 마련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두 명의 여성 비서와 인턴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녁 자리 또 술을 겸한 저녁 자리가 끝났는데 두 비서가 그 침대가 두 개 있는 안동 호텔 객실을 배정받았어요. 예. 그런데 밤중에 이제 김병욱 의원이 그 두 비서가 묵고 있는 그 객실 호실 방 번호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결국 밤중에 술과 안주를 잔뜩 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서 그 당시 보좌관이 직급이 높은데 인턴과 비서가 술을 마시자고 하니 안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이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예. 침대에서 잠을 자는 중에 비서가 그 인기척인 눈을 떠보니까 그 김 의원이 인턴을 성폭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목격자의 진술을 전달을 하고 폭로를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근거를 뭘로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바른미래당 의원 그 비서가 김 의원에게 이제 보냈다는 카카오톡 채팅 메신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보좌관님이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 뭐 캐션 마크를 달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죄하셨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욱 의원은 강력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법적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한다. 그런데 지금 포항 시민들은 혐의가 드러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논란이 된 자체가 창피하다라고 해서 지금 포항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라는 예. 그런 지금 전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김명욱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을 했고 하지만 네.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법적으로 대응한 다음에 다 밝히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김 의원이 이렇게 빨리 행동을 하고 그리고 네.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체를 봤을 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일단은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이 가세한 방송 직후에 예. SNS를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강력하게 반박했고요. 예. 특히나 이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서 민형사상 조치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네.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렇지만 예. 일단은 그 이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제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방송으로 송출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가 가능한지 현재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일 당시에는 예. 피해자 스스로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를 개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은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데다가 예.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3의 제보자 또는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의원실의 비서를 통해서 예. 사건 상황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즉 역으로 찾아 나서는 수사기관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허. 이를 통해서 예.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자체는 제3의 제보자나 또는 또 다른 의원실 비서의 전문 진술, 즉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에 불과하거나 또 피해자의 주장, 즉 피해자의 진술에 뒷받침 없는 목격자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일정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이 국회 이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스스로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제3의 제보자 또 다른 의원실 비서를 통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가서 그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듣고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구상해 나가는 자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병욱 의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실체 관계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스스로 뭐 일종의 인지 수사로 시작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당장은 뭐 경찰에서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병욱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고소를 먼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욱 의원이 먼저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성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내용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병욱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동일한 형태, 동일한 내용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수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네. 경찰은 투트랙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면서 예. 같은 경찰서 내에 다른 부서가 김병욱 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그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사실도 조사하면서 투트랙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예. 경우에는 먼저 경찰 내 내부 지침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수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저나 이제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으니까 국민의힘 의석수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백혜준 평론가님? 예, 국민의힘 의석이 사실 102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102명. 근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그 경남 거창 그 3개군 예. 그 의원이죠. 예. 김태호 의원이 복당을 어제 했습니다. 김병호 예.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102명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예. 사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21대 총선의 공천 그 탈락에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탈당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불복해서 탈당한 사람이 4명이 의원이 다시 됐어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홍준표, 윤상현 예. 이런 의원들인데 현재 김태호 의원만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나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김태우 의원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김병우 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는 102명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나저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복당한 걸로 제가 예, 권성동 의원은 복당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홍준표하고 윤상인 의원만 복당을 하지 못했죠. 어쨌건 뭐 네네. 지금 102명 국민의힘 의원수는 네, 변함이 의석수는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지자체장,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관련해서 이렇게 성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게 갑작스러운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원래 있던 거가 그냥 드러나는 건지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백규중 평론가님. 예, 예. 사실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일선에서 많은 수사를 예. 했을 때 성범죄라든가 이런 범죄를 많이 이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보면 단체장이나 선출직 등 비교적 일정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분들이 일부에서 특권의식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강해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안희정 지사에 적용이 됐던 항소심에서 3년 6월 징역형을 줬던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 결여가 상당히 크다 하는 걸 제가 많은 걸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특권의식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 부하 직원 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뭐 소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 없는 행위가 심리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치나 또 어떤 국가기관의 장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기업체의 장들이 스스럼없이 이런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심리적 특권의식 이런 게 굉장히 크더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도 나보다는 자존감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하의식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자기의 특권의식 이런 발로가 결국은 성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고 쉽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기가 쉬운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2018년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예. 조직 내 상급자, 하급자 간의 성폭력 사건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법적 조치와 문제 제기가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예. 이후에 이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확립이 됐죠. 이에 따라서 조직 내 상급자, 하급자 간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없는 한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하급자는 사건 당시에 적극 대처할 수 없다. 즉 사건 당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벗겨줄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이 사회 환경과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종전에도 잠재되어 있던 이 성범죄가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과 그에 따른 판례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좀 더 문제제기가 수월해졌고 그리고 판결도 상당히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식은 일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여러 차례 촉발되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런 공직사회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민간 기업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실 수면 아래 사실 숨겨져 있던 또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리는 공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6개월 짧은 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정인양. 지금 뭐 오늘 국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오늘 이른바 정인이법 많이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 미혼모 한부모 아동인권단체인 홀트 아동복지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특히 입양 절차 및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비판인 건데 저희 홀트 아동복지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두 분은 보시는지요? 먼저 백평론가님. 예, 그 입양특례법에 보면 예. 조사 기간이 그 양親가정 조사할 때 신청인의 가정이나 직장, 이웃 이런 것을 2회 이상 방문 조사를 해야 하고 한 번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뭐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라든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양부모가 입양 가정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을 했는지 정인이 양부모가 그다음 또 입양특례법상 입양 기간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정황이나 징후를 연락받고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았는지 이런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동복지의 그 홀트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 사실 양부모가 입양 신청일로부터 친양자 신고일까지 총 7번을 만났고 사후관리 1년 중 가정 방문을 이해를 했고 유선 상담을 이해를 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서면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진실로 방문을 했고 조사를 했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정인이가 사실 학대를 당했다 해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그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사후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신고 때 긴급으로 가정 방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인이 양부모가 걸음마를 시작하다 넘어졌고 그다음에 정인이가 스스로 귀와 몸을 긁어서 상처가 생겼다. 이런 답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 16개월 된 아이가 뭐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라거나 아니면 스스로 귀와 몸을 긁어서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수용했다는 게 사실은 적극적인 조치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한 NGO 단체에서 홀트 측에 강력한 감사를 벌여라 하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상당히 치밀한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2017년도 8년도에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감사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서면으로만 작성해서 실제로 방문 조사하고 교육하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듯이 과연 홀트 측에서는 이 정인이 관련한 또 현재 굉장히 많은 입양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세하고 규정된 대로의 조사나 어떤 방문 조사나 그런 매뉴얼대로 시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혹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백규정 평론가와 박승배 변호사와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그 관할 경찰서장 대기 발령 처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해당 경찰들 뭐 징계라든지 뭐 이건 나왔지만은 네. 처벌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홀트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가능성은 없습니까?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을 조사해야 하고 예. 또 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입양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홀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입양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예.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입양을 행했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뿐입니다. 예.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일정한 경우에 입양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양 이후에 1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 정인이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자체로 업무 정지, 허가 취소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때는 경찰과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히 정인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2차, 3차 방문했을 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는 가능하고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감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백규정 평론가였습니다.